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현관문 앞에 로켓 배송 박스가 놓여 있었나요? 우리가 매일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지금 미국 백악관과 의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정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제이디 벤스라고 미국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 중 한 명이거든요. 이 의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고 메시지요? 네, 미국 기업을 탄압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딱 지목한 기업이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한국 쇼핑몰인 쿠팡을 왜 미국 부통령 후보가 직접 나서서 보호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한국 국무총리까지 만나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니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이례적인 상황의 배경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짚어보죠. 쿠팡은 대체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쿠팡 매출의 95% 이상이 전부 한국 소비자에게서 나오고요. 한국 노동자를 고용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뭐 사실상 한국 기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법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인 구조요? 네, 쿠팡의 모 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쿠팡 잉크라는 미국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의 쿠팡은 이 미국 법인의 자회사일 뿐인 거죠. 아,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는군요. 사업을 할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정부 규제를 받을 때가 되면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를 딱 꺼내드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가 규제를 시도하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고 이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법적인 보호는 미국에서 받으려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 정치권을 움직였다는 건 결국 로비를 했다는 의미일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 5년간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 사용할 로비 자금이 무려 160억 원에 달합니다. 잠시만요. 160억 원이요. X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다른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파는 현대자동차 혹은 글로벌 기업인 이베이가 쓴 로비액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와, 굉장히 의외의 비교인데요. 현대차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 사업이 중요하니까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사실 미국 소비자 대부분은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로비의 목적을 다르게 분석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이렇다 할 사업도 하지 않는 기업이 막대한 돈을 로비에 썼다는 건 그 목적이 미국 정부의 힘을 빌려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 말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160억 원이라는 돈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또 어떤 논리로 전달된 겁니까? 로비 대상의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앨릭스 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구보자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쿠팡의 로비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연준 이사이자 지금 쿠팡 이사인 케빈 워시, 또 전 백악관 비서관 로 포터 같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이 집중 공격 대상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디지털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차별이요? 네, 당시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걸 두고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봐주면서 미국 기업인 쿠팡만 표적으로 삼아서 차별한다.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네이버나 카카오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나요? 물론 많죠.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동맹국이 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아주 효과적인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교묘하게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변질시킨 고도의 전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유력 인사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정작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내에서도 이른바 안땅 단속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쿠팡이 영입한 전직 고위공직자 수가 최소 34명에 달합니다. 34명이요? 네, 경찰, 검찰, 공정위, 심지어 대통령실 출신까지 권력기관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요? 영입 시점을 보면 그 의도가 좀 보이는데요.
2021년에 덕평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소방하고 경찰 출신을 영입했고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 출신을, 또 작년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는 또다시 다수의 전관을 영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비출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쿠팡의 대응은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한국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미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무시했군요. 네. 대신 출석한 외국인 대표는 한국어를 잘 모른다거나 미국 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몇 달 뒤에 미국 하원이 부르니까 김 의장은 즉시 출석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는 바로 달려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를 너무 과혹하게 대한다면서 피해자처럼 호소했어요. 한국 국회는 무시하고 미국 의회에 달려가서 불만을 토로한 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거네요. 네. 이 사건이 쿠팡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기업의 전력적인 로비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사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쿠팡의 이런 로비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처럼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정부에겐 아주 좋은 명분을 주거든요. 어떤 명분이죠? 한국이 한미 FTA를 위반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걸 빌미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쿠팡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동차에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로비 활동이 국가 전체의 수출 경제를 볼모로 잡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쿠팡은 당연히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이걸 저지하려 할 겁니다. 한국 규제 당국과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거대 기업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겠군요. 네,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서비스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혁신적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 소비자의 돈으로 성장한 기업으로서 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외부의 힘을 밀려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인지 지켜봐야죠. 160억 원의 로비 자금으로 백악관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